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평범한 한 시골 여성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잊고 살던 따뜻한 온기와 뜻밖의 감정, 그리고 가슴 뭉클한 감동이 녹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혹은 인생의 황혼 앞에서 다시 사랑을 꿈꾸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아주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공 김정숙 씨는 60을 넘긴 나이에 강원도 홍천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고추밭을 일구며 묵묵히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녀의 삶은 겉보기에 아주 단조롭고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 외로움,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을 아는 깊은 내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옆밭의 도시에서 은퇴한 남자가 이사를 오게 되면서 정숙 씨의 고요했던 일상에 예상치 못한 파동이 일기 시작합니다. 낯선 이웃 박진수 씨의 등장은 단순한 인사로 시작됐지만, 그의 따뜻한 성격과 소박한 배려는 정숙 씨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밭일을 돕는 사이였지만, 어느새 둘 사이에는 작은 온기와 설렘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나기 쏟아지는 날, 우연히 집안에 함께 머물게 된 두 사람은 오랜 외로움 속에서 조용히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을이라는 작은 공동체는 그런 감정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질투와 오해, 그리고 의심으로 인해 정숙 씨는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점점 위축되어 갑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고추밭이 누군가에 의해 엉망으로 망가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그 사건은 결국 두 사람의 관계에 큰 변화를 불러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시골 로맨스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외로움과 맞서온 한 여인의 삶, 그리고 뜻밖의 만남을 통해 다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관계에서의 오해와 질투, 그리고 그로 인한 상처와 회복을 진솔하게 그려냅니다. 이제 여러분은 김정숙 씨가 어떻게 다시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지, 그리고 박진수 씨와 함께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 여정을 함께 하시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의 인생에 따뜻한 위로가 닿기를, 누군가의 외로운 하루의 작은 등불이 켜지기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세요. 60대 여성, 고추밭에서 시작된 예기치 못한 사랑과 시련, 그리고 다시 피어난 희망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제 이름은 송영자, 올해 64입니다. 전라북도 진안의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길을 따라 들어가면 나오는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8년 전 지병으로 먼저 떠났고, 아이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각자 삶을 꾸리고 있지요. 그렇게 저는 지금 이 집에서 혼자 매일같이 밭일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쓸쓸하냐고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문득문득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이 작은 고추밭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해가 질 무렵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는 그 시간이 오히려 제게는 큰 위로였으니까요. 도시 사람들은 그런 걸 자급자족의 낭만이라고 부르더군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살아가기 위한 일상이었을 뿐입니다. 며칠 전 마을회관에 갔다가 처음 보는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말끔하게 면바지에 체크셔츠를 입은 사내가 조심스레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지요. 알고 보니 서울에서 은퇴하고 귀촌했다는 이창범 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세는 저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아 보였고, 말투는 아직 도시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그를 반기지는 않았습니다. 외지인에 대한 경계심이 여전한 동네였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고추밭에 나가 고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내린 비로 땅이 질퍽거려 조심조심 걷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뒤에서 조심하세요. 미끄럽겠어요. 하고 말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날따라 모자도 쓰지 않고 고무장갑만 낀 채였던 저는 초라한 몰골을 들킨 듯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바로 그 이창범 씨였습니다. 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송영자 어르신 맞으시죠? 제가 어제 회관에서 인사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장갑을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기억합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고추밭이 참 잘 가꿔졌네요. 저도 옆자락밭을 얻었는데 도무지 어찌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조언 좀 구해도 되겠습니까? 순간 마음속에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그가 보여준 정중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저도 모르게 오랜만에 누군가 말을 건넨 사실 자체가 낯설게 느껴졌던 걸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고추는 물 조절이 중요해요. 비 온 뒤엔 흙을 잘 고르고 햇볕 든 후에 바람 잘 통하게 해줘야 하지요. 그는 진지하게 듣더니 작은 메모장까지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기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그날 이후 이창범 씨는 자주 제 밭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일을 돕겠다고 나서는 일은 없었지만 물을 나르거나 잡초를 함께 뽑아주기도 했습니다. 낯선 도시 사람이 조용히 저와 함께 흙을 만지며 하루를 보내는 게 처음엔 어색하기도 했지만 어느새 그의 존재가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밭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대문 앞에 누런 종이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뜯어보니 그 안에는 손편지 한 장과 약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 어르신, 오늘 햇볕이 너무 강했어요. 내일 고추밭에도 뿌려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작은 마음입니다. 마이너스 창범 드림. 약봉투에는 진드기 방지용 미생물 약재가 담겨 있었고 그의 정성이 느껴지는 손글씨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득 오래전 남편이 작은 약봉투에 메모를 붙여 챙겨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라디오를 켜고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잠이 들기 전까지 그 사람 생각에 잠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안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분명 무언가가 움트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설렘이든 경계심이든 혹은 잊고 지냈던 여자의 감정이든 간에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고추밭으로 나가기 전 마당 한쪽을 슬쩍 살피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혹시나 또다시 약봉투나 쪽지가 놓여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그러면서도 스스로 어이없다며 고개를 젓기도 했습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괜히 괜찮은 척하지 말자. 마음을 다잡아야지. 하지만 어느새부터인가 이창범 씨가 밭에 나오는 시간에 맞춰 저도 조금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멀리서 손을 흔들며 다가올 때면 가슴이 이상하게 쿵하고 뛰는 것이 느껴졌고 함께 잡초를 뽑거나 물을 주며 조용히 오가는 대화들이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눈을 의식해 일부러 말을 아끼고 거리를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많아지고 아침이면 거울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는 걸 보면 이미 마음은 그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려던 참에 그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영자 어르신, 주말에 장에 가실 일 있으세요? 제가 아직 지난 5일장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혹시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단둘이 장에 간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로 비칠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그 어떤 오해도 없는 그저 낯선 시골 생활에서 의지하고픈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늘 아침 일찍 가요.
사람들이 많으면 정신이 없어서 그 시간에 괜찮으시겠어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그 시간이면 저도 좋습니다. 아침 바람이 상쾌하겠네요. 그렇게 우리는 일요일 아침, 이른 시간에 버스를 타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다 뜨지 않은 시간이라 거리에는 이슬이 가득했고 장터 골목에는 벌써부터 상인들이 분주히 자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익숙한 순서대로 미역집, 채소가게, 그리고 늘 가는 방앗간을 돌았고 그 옆에서 이창범 씨는 마치 아이처럼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연신 신기하다는 듯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다가 떡집 앞에서 멈춰선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영자 어르신, 혹시 이 집 인절미 맛있어요? 예, 고소하고 쫀득해서 제가 가끔 사 먹는 곳이에요. 그는 망설임 없이 인절미 한 팩을 사고는 반을 잘라 제 봉지에 쏙 넣어 주었습니다. 혼자 먹기엔 많으시잖아요. 우리 반씩 나눠 먹어요. 순간 저는 손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 조각의 인절미가 이렇게 사람 마음을 녹일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장을 다 보고 마을로 돌아오는 버스 안, 그는 조용히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요즘 들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 마을에 온 건 외롭지 않기 위해서였는데 요즘은 더 이상 외롭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네요. 저는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장에서 사온 나물들을 다듬으며 괜히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주방에 햇살이 들어오고 바람이 커튼을 흔드는 그 평범한 풍경조차도 어쩐지 새로운 하루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함이 마냥 계속될 수는 없다는 걸요. 시골은 작고 사람들 눈은 예리하니까요. 그리고 그 조짐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마을회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윤 씨 아주머니가 슬며시 다가와 말했습니다. 영자 씨, 요즘 창범 씨랑 자주 다니더만. 두 분이서 장에도 다녀왔다고 그러던데 조심하는 게 좋아요. 시골이 다 그렇잖아. 사람들 입은 빠르고 귀는 밝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애써 감춰왔던 조심스러운 감정이 이미 누군가의 눈에 띄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마을에서는 그것이 곧 화살이 되어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다시 혼자라는 생각, 그리고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문을 닫고 조용히 살아야만 할까요? 아니면 그 문을 조심스레 열어볼 수 있을까요? 마음은 복잡해졌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창범 씨와 함께했던 그 짧은 시간들이 제 삶의 작은 빛처럼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며칠간 마을은 평온한 듯 보였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윤 씨 아주머니가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고추밭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실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밭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햇볕이 따갑고 땀이 줄줄 흘렀지만 고추줄기를 살피며 묵묵히 손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웃음소리와 함께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길 건너 마을 아주머니 두 분이 제가 있는 쪽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가위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다시 고추가지를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마음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들리지 않는 척, 모르는 척하려 애썼지만 그 속삭임이 내게 향한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마루에 앉아 라디오를 켰지만 노래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선 온갖 생각들이 엉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이 64세 내가 무슨 사랑이람. 그냥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다가온 사람에게 내가 괜한 기대를 했던 건 아닐까. 괜히 오해를 만들어 그 사람까지 곤란하게 만든 건 아닌가. 다음 날 저는 일부러 고추밭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창범 씨가 나타나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였죠. 창밖으로는 햇살이 따사롭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이 낀 것처럼 어두웠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집에만 머물며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오후쯤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영자 어르신, 괜찮으세요? 오늘 안 나오셔서 걱정돼서. 창범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반가움이 밀려왔지만 저는 이를 꾹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좀 피곤해서요. 몸이 안 좋아서 밭은 쉬었어요. 그는 마당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조심스럽게 대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만 주세요. 저는 근처 밭에 있을 테니까요. 그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더 키우고 싶지 않았고 오해를 더 만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 그 사람 쪽으로 향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핑 도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을에서 작은 일이 생겼습니다. 노모를 모시던 박씨네 집에서 급히 병원에 갈 일이 생겨 마을 사람 몇 명이 모여 함께 도왔는데 그 자리에 저도 자연스럽게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창범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반가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일부러 눈을 피했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에 더더욱 경계심이 들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아주머니 하나가 제 앞에서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을 던졌습니다. 요즘은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참 다정하더라고. 밭일도 도와주고 인절미도 나눠주고 장터에도 함께 다녀오고. 어쩌면 이 마을에서도 연애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네. 그죠?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저와 창범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굴만 붉어졌습니다.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고 다시는 이런 자리에 나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저희를 한 쌍으로 보고 있는 듯했고 그것은 분명히 경계와 조롱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더욱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창범 씨가 인사를 건네도 짧게만 답했고 밭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바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무슨 일인지 모른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럴수록 제 안의 마음은 더 깊숙이 파묻혀갔고 그 파묻힌 감정은 점점 무거운 돌처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외면한다고 해서 마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가슴이 흔들렸고 어쩌다 마을회관 근처에서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이라도 보이면 괜히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채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울리는 그 조용한 외침을 누군가가 들었으면 하고 말입니다. 며칠 동안 저는 고추밭에 나가는 시간을 일부러 늦췄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아침 시간이 지난 뒤에야 슬그머니 밭으로 나가 일을 시작했죠. 창범 씨와 마주치는 것도 줄었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예전만큼 직접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모두가 무언의 약속이나 된 듯 저를 피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때로는 일부러 너무 밝은 인사로 감싸며 거리를 두는 듯 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고추밭의 고요함,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멀리서 울리는 까치 소리까지 전부 마음을 흔드는 배경음처럼 들려왔고 저는 그것에 더욱 갇혀버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해가 중천에 걸렸을 무렵이었습니다. 땀을 닦으며 고추밭 고랑을 살피고 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그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자 어르신. 조심스럽고 낮은 목소리. 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밭을 바쁘세요? 그저 이맘때는 다 바쁘지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추밭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두 손에 흙이 묻어있는 채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 혹시 제가 뭔가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전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그 순간 저는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말투, 흔들리는 눈빛, 그리고 말끝마다 섞여 있는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다시는 사람들 앞에서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 동네는 좁습니다. 한마디가 10마디 되고 10마디가 결국 사람을 조각내기도 하니까요. 아시잖아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영자 어르신께 마음이 갑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어준다는 게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요즘 들어 매일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흙 속에 손을 더 깊이 묻으며 뜨거운 눈물이 올라오는 걸 꾹 참았을 뿐이죠.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밭에서 일했습니다. 해가 지고 마을에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겨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에 집 앞에 낯선 종이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는 짧은 쪽지와 함께 작은 손거울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견디는 당신의 얼굴이 참 고우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창범 드림.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읽고 있다는 사실. 그게 그렇게나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소문 하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회관 뒤쪽 소규모 창고에 불이 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화재의 원인을 놓고 말이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담뱃불 때문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누전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날 창고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불을 끈 사람이 바로 창범 씨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친 데는 없다고 들었지만 괜히 마음이 조급해져서 반지를 하던 손을 놓고 마을 회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창고 앞에는 이미 몇몇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가운데 창범 씨가 손등에 연고를 바르며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그렇게 아프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고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무사히 불 끄고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런 위험한 짓을? 누군가는 해야 했잖아요. 그리고 혹시 어르신 밭까지 불이 번질까 걱정됐습니다. 그쪽 방향이었으니까. 그 말에 저는 다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엇인가가 결심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마음이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는 무엇이라는 걸 비로소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날 밤 저는 다시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모르게 웃고 있는 저를 거울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거울, 창범 씨가 남기고 간 그 손거울 속에서요. 다음 날 아침, 마을엔 뜻밖의 소식이 퍼졌습니다. 마을회관 뒤편 창고에 불이 난 그날 밤, 창범 씨가 마을 어르신들을 도우려다 다쳤다는 이야기가 빠르게 퍼진 것이죠. 사람들은 뒤늦게 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외지인이라며 경계하던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늘 그랬던 것처럼 밭에 나가고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런 그를 바라보며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전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심이 때로는 자신보다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날 오후 저는 작은 바구니에 호박잎 몇 장과 고추, 그리고 아침 일찍 담근 열무김치를 담았습니다. 마당을 나서기 전 괜히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손에 로션도 한 번 더 발랐습니다. 그리고 창범 씨의 집 앞에 도착해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창범 씨가 고무장갑을 낀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르신 어쩐 일이세요?
그날 연고만 바르고 말았다면서요. 몸에 좋은 열무김치 좀 가져왔어요. 호박잎도 삶아 드시고.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바구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서려 했지만 그가 문을 열어젖히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저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아까 막 끓여놨거든요. 그 말에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집안은 깔끔했고 구석구석에 그가 정성 들여 정착하려 했던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한쪽 벽엔 손수 그린 듯한 작은 수채화도 걸려 있었고 창문 옆엔 자그마한 라디오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짧고 조용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그는 문득 묻듯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시골살이 외롭다고 느끼실 때 없으셨어요? 저는 그 물음에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외롭죠. 매일 외롭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누군가가 제 밭 앞에 종이봉투 하나 놓아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 말에 창범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 거울 고르느라 꽤 오래 걸렸습니다. 너무 작지도 너무 유치하지도 않은 걸로요. 그 거울에 비친 어르신 얼굴이 스스로도 예쁘다 느껴지셨으면 해서요. 그의 말에 제 눈가가 다시금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하루를, 나의 얼굴을, 나의 외로움을 이렇게 세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깊은 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밭에 다녀가고 가끔 집 앞에 나란히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만큼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즈음 마을 이장이 회관에 새로운 회의 안건을 붙였습니다. 이번 가을 마을 공동 텃밭을 조성하고 함께 작물을 키워보자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저마다 의견을 냈고 누구는 반대했고 누구는 찬성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혹시 창범 씨, 도시에선 조경 일을 하셨다면서요? 구조나 동선 같은 건 잘 아실 테니 한번 계획안을 짜서 다음 회의에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창범 씨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한번 도면 그려보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응원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의 한 사람이자 제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 사람과 함께라면 겨울도 덜 춥게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던 밭 한가운데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따뜻한 계절을 만들어줄 줄은 몰랐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바람은 점점 선선해졌고 고추밭에는 붉은 고추가 주렁주렁 익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수확에 바빠졌고 저 역시 매일 새벽부터 밭에 나가 손을 바삐 움직였습니다. 손끝은 갈라지고 허리는 쑤셨지만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창범 씨는 이장의 요청대로 마을 공동 텃밭의 도면을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 큰 도화지에 손수 그린 밭 구조, 비닐하우스 위치, 물길의 방향까지 치밀하게 짜여진 설계도는 회의 날 사람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마을 주민들도 도면을 하나둘 넘겨보며 감탄했고 마침내 박씨 어르신이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뭐시여, 이 정도면 서울에서 진짜 일 좀 했던 양반 맞구먼. 순간 웃음이 터졌고 회관 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물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그를 향한 경계심보다는 믿음과 기대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창범 씨는 우리 집 마당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나는 따뜻한 숭늉을 덜어두고 마침 쉴 참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뭔가 머쓱한 듯한 표정으로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회의 끝나고 어르신께 꼭 드리고 싶었어요. 요즘은 매일 어르신 도움을 받는 것 같아서요. 봉투 안에는 작고 예쁜 손수건 2장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을볕이 세니까 밭에서 쉴 때 이걸 깔고 앉으세요. 이젠 혼자 앉지 마시고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에 수많은 배려와 따뜻함이 고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혼자 앉던 날들이 참 길었네요. 그런데 이젠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웃는 그 얼굴이 마치 늦가을 햇살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서 소소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농산물 자랑과 노래 자랑이 함께 열리는 자리였지요. 저는 원래 이런 자리에 잘 나가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올해는 어쩐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도 풍경도 그리고 내 마음도. 마을회관 앞마당은 붉은 국화와 메밀꽃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무대 한쪽에선 마이크 테스트가 한창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켠에 앉아 있었는데 이장님이 느닷없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송영자 어르신, 올해 고추 농사 잘된 집으로 어르신 댁이 뽑혔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모두가 박수를 치며 저를 바라봤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무대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명이 제 얼굴을 비추는 순간 긴장도 됐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느껴진 것은 창범 씨가 뒤에서 미소 지으며 두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추가 잘 익은 건 날씨 덕도 있지만 옆에서 물어보는 사람,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감사한 분이 계셔서 힘이 났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박수를 조금 더 크게 쳐주었습니다. 마을의 시선이 이제는 조금 따뜻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내 삶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창범 씨와 나란히 마을 골목을 걸었습니다. 잔잔한 별빛이 길을 덮고 있었고 우리 발자국 소리만이 조용히 메아리 쳤습니다. 그는 말없이 내 옆을 걸었고 저는 그와 나란히 걷는 그 감각이 얼마나 평온하고 든든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씩 우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의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축제의 열기가 지나간 자리엔 따뜻한 인사와 은근한 관심이 남았고 사람들은 더는 저와 창범 씨의 관계를 조롱하거나 뒷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분이 잘 어울린다는 말까지 들려오곤 했습니다. 한창 수학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 저는 오래된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릴 적 모습, 그리고 남편과 함께했던 젊은 시절의 모습까지. 사진 속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그날 밤 창범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전화를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조심스러워졌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내일 아침 잠깐 들르시겠어요? 드릴 게 있어서요. 다음 날 이른 아침, 그는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으로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따끈한 죽을 내어놓고 그 앞에 앨범을 조심스럽게 펼쳐놓았습니다. 이건 제가 살아온 시간이에요. 혼자만 간직하고 있긴 아까운 것 같아서. 이제는 누군가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는 조용히 앨범을 넘기며 사진 한 장 한 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젖병을 물고 있는 사진, 마루에서 웃고 있는 제 모습, 남편과 손을 꼭 잡고 있는 사진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남편분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도 좋았죠. 말이 없고 무뚝뚝했지만 늘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전 참 고마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도 참 예쁘셨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 시절에도요. 사진 속 미소가 참 따뜻하네요. 그 말에 저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가 내 지난 시간을, 내 아팠던 순간까지도 고이 바라봐주는 느낌. 그것이 그렇게 큰 위안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조금 더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래전 남편이 아끼던 라디오를 꺼내 틀었고, 창범 씨는 도시 시절 썼던 낡은 수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일정과 도면, 그리고 구석에 적힌 짧은 시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글을 썼어요. 도시에서 너무 숨막힐 때, 마음이 정리 안 될 때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수첩 한 귀퉁이를 조용히 찢어 건넸습니다. 혼자만 알기엔 아까운 글이 하나 있어서요. 어르신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손끝에 닿은 종이는 바스락거렸고 글씨는 단정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바람이 따뜻해졌다. 이유는 하나, 그대가 지나간 자리였기에. 저는 그 짧은 네 줄을 읽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대신 써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말없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그날 저녁, 집안은 조용했고 라디오에서는 옛날 팝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부엌 창문 밖으로는 초가을 바람이 살랑였고 저는 그 바람 속에 창범 씨와 나눈 조용한 감정이 흩어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은 서로의 옛날을 품고 현재를 함께 만들며 조심스레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을 끝자락, 바람은 한층 더 차가워졌고 들녘은 이제 거두어진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침이면 마당에 쌓인 낙엽을 쓸고 오후엔 고추 말린 자리를 정리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계절의 끝을 준비하는 동안 창범 씨와 저는 어느새 매일같이 함께 걷고 함께 차를 마시며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익숙해질수록 오히려 두려움이 고개를 들기 마련이지요. 저는 점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떠나면 나는 또다시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이 감정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들 말입니다. 그날도 저는 마당에서 손톱을 깎으며 아무 생각 없이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선 다시 사랑을 시작해도 될까요라는 사연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어느 중년 여성이 오랜 세월 홀로 지내다가 좋은 사람을 만났지만 자식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마음을 접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아이들에게 이 사람 이야기를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창범 씨가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조차 명확히 정의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막내딸 수진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웬일이야, 이 시간에.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잘 지내지? 엄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좀 이상해.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함께 지내는 좋은 분이 있어. 아직 뭘 정한 건 아니지만 그냥 이야기라도 들어줄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한참 후에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아빠 생각은 안 해?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 아니면 아직 이 감정을 말로 꺼내기엔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걸까? 다음 날 창범 씨는 제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는 말없이 저를 따라 걷다가 마을 뒤편 오래된 정자에 함께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제가 어르신을 곤란하게 만든 건 아닐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다만 우리 나이에 누군가에게 새삼스럽게 설명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게 조금 마음이 무거워서요.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기다릴게요. 어르신이 괜찮다고 느끼실 때까지.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올 때까지. 저는 그냥 옆에 있을게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기다려준다는 말, 조급하지 않겠다는 말, 그 말 하나가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가 직접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왠지 모를 두려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우리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찻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예전엔 이해 못했을 것 같아. 아빠가 너무 커서. 그런데 이제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조금은 알 것 같아. 그분, 엄마한테 잘해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야. 날 걱정하고 기다려주는 사람. 수진이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면 된 거야.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괜찮아.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자식에게 이해받는다는 것, 허락받는다는 것보다도 그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위로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창범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 별 보러 갈래요? 당신과 함께 별을 보고 싶어요.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그날 밤 우리는 별이 쏟아지는 들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늘엔 수많은 별이 떠 있었고 그 아래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드디어 저는 두려움 없는 온전한 감정으로 그와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마을은 하얗게 덮였고 고추밭도 조용히 숨을 죽인 채 그 아래 잠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창틀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던 이른 아침, 저는 창범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점심, 우리 집에서 따끈한 찌개나 함께 하실래요? 김장이 끝났거든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상에는 묵은지, 돼지고기찌개와 두부전, 갓 담근 열무김치가 올랐습니다. 창범 씨는 식탁에 앉아 김을 싸먹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그런 그를 바라보다가 문득 말했습니다. 이런 게 참 좋네요. 함께 밥 먹고 따뜻한 방에 앉아 있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자 어르신. 우리 이제 서로를 좀 다르게 불러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름 부르며 부르고 싶어요. 송영자 씨라고. 괜찮으시다면. 그 말에 저는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름이라는 건 참 신기한 겁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저도요. 이창범 씨. 그렇게 불러볼게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웃는 것, 눈을 마주치는 것, 그리고 함께 있는 시간이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이장님으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두 분이 올해 마을을 위해 참 수고하셨잖아요. 다음 달 마을 신년회 때 간단하게 감사패 하나 드리려고 해요. 부끄러우시겠지만 나와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창범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 같아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신년회 날은 유난히 추웠지만 회가 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장작불 피운 아궁이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아이들은 눈 쌓인 마당에서 뛰놀았습니다. 우리가 무대 앞으로 불려나갔을 때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우리를 반겼습니다. 이창범 씨는 먼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외지인이라는 이유로 혼자라는 게 참 서글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추밭에서 웃고 계신 송영자 씨를 보게 됐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마을의 온기 속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람이 사람 곁에 있다는 건 참 큰 힘이 됩니다. 저도 오랫동안 혼자였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 속에 따뜻한 숨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신 마을 분들께 감사드려요. 그날 우리는 마을 공동체의 진짜 일원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뒤풀이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두 분 보니까 우리도 다시 연애하고 싶어지네. 웃음이 터졌고 창범 씨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사실은 몰랐어요. 그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길 바랐어요. 간절히.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눈이 수북이 쌓인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올해를 함께 보냈다는 것, 그리고 내년을 함께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년엔 우리 밭 울타리 사이에 문 하나 만들까요? 왔다 갔다 하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그 문 안 잠그게 해요. 언제든 들어올 수 있게. 그 밤 우리는 두 손을 꼭 잡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겨울밤은 차가웠지만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마치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 계절이 우리에게 참 고마운 시간으로 남을 것이라는 걸. 겨울이 깊어가며 마을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고추밭은 하얀 눈에 덮여 긴 잠에 들어갔고 사람들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회관과 장터에서 머무르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 계절의 끝자락, 창범 씨와 저는 처음으로 함께 시내에 나갔습니다. 진한 읍내, 작은 시장 골목, 찐빵 가게 앞에 길게 늘어선 줄, 포장마차에서 김이 나는 어묵 냄새, 붕어빵 굽는 할아버지의 고된 손놀림.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 속에 섞여 천천히 나란히 걸었습니다. 이런 날이 오네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젊었을 땐 저런 데 앉아서 어묵 한 그릇 시켜놓고 그 사람이 숟가락 먼저 줄 때마다 설레곤 했는데. 창범 씨는 조용히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지금도 설레지 않으세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춰서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찻집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눈이 흩날리듯 내리고 안에서는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유자차가 나오자 그는 제 손등 위로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영자씨. 처음 고추밭에서 뵀을 때부터 사실 저는 매일이 고마웠습니다. 함께 밥 먹는 것도, 마당에 걸터앉아 노을을 보는 것도, 이제는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삶의 이유가 되었어요. 저는 차가운 손끝을 그의 손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누군가 있다는 사실이 위로였어요. 그런데 이젠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여생이 길지는 않겠지만 그 시간만큼은 서로의 곁에서 조용히 웃으며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할 것 같아요. 그날 우리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박씨 아주머니가 둘째 손주를 얻었다며 사람들을 불러 막걸리와 수육을 내놓았죠. 마을 사람들 모두가 회관에 모였고 저와 창범 씨는 자연스럽게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장님이 술 한 잔을 권하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은 뭐 망설일 것도 없겠구먼. 언제 날 잡을랍니까? 모두가 웃었고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창범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 되면 고추밭 다시 일구기 전에 작은 집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쌓인 거리감을 웃음으로 털어냈습니다. 더 이상은 외지인도 혼자 사는 노인도 아닌 서로의 이웃이자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눈 덮인 밭을 다시 찾았습니다. 언 땅 위로 우리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고 그 위로 창범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내년 여름 이 밭 한가운데 평상을 하나 놓을까 해요. 낮엔 고추 널고 저녁엔 그 위에 앉아 라디오 들으며 같이 별 보고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다만 거기에는 이불도 하나 깔아주세요. 가끔은 그 위에서 낮잠도 자게. 그날 우리는 한참을 그 밭에서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너무나 확실한 마음으로. 삶은 늘 고단하고 때로는 외롭지만 그 모든 시간을 함께 걸어갈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견딜 수 있다는 것. 그 깨달음이 우리 둘의 늦은 인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엔 봄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닌 둘이서 맞이하는 계절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 우리는 종종 묻곤 합니다. 이 나이에 다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을까? 누군가를 사랑해도 될까? 외로움이라는 단어는 이제 익숙함이 되었고, 설렘이라는 감정은 너무 오래전 일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고추밭 한 귀퉁이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여든을 앞둔 한 여인의 일상 속에 아주 조심스럽게 스며든 한 남자의 진심은 그렇게 그녀의 삶을 다시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조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하나, 말없이 건네는 손수건 하나, 추운 밤 함께 바라보는 별빛 하나였습니다. 송영자 씨는 오랜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과 멀어지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 속에 조용히 묻혀 지내던 시간.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다시 피어난 감정은 그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시 웃게 만들고, 다시 거울을 보게 만들고, 다시 따뜻한 밥상을 차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창범 씨 또한 도시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고요한 마을로 내려왔지만 그의 마음속엔 늘 공허한 구멍 하나가 있었죠. 하지만 영자 씨의 고추밭을 지나며 들은 라디오 한 곡, 그리고 그녀의 담담한 미소가 그의 일상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라 조용한 배려 하나, 따뜻한 눈맞춤 하나, 손끝에 닿는 작은 온기 하나로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여러분도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나요? 한때 자주 만났지만 지금은 멀어진 이웃, 전화 한 통 미뤄둔 친구, 아니면 아직 가슴속에 품고 있는 누군가.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견디는 법도 다시 사랑하는 법도 모두 결국 사람에게서 배우게 되는 법이지요.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작고 따뜻한 문 하나가 열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늦지 않았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안부 인사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삶에 있어 가장 늦은 시작은 결국 하지 못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그리고 남은 계절이 송영자 씨와 이창범 씨처럼 따뜻하고 단단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